2015년 11월 인천의 한 조용한 주택가.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마주치는 냉장고. 그 평범한 가전제품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끔찍한 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났다고 말하던 아내. 그러나 남편은 단 한 번도 현관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가족들이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주방 한 구석, 차가운 냉기 속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사건은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 숨겨진 엽기적이고도 슬픈 진실, 바로 인천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마주한 차가운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초겨울 인천 남부경찰서 현 미추홀경찰서 강력팀으로 접수된 첩보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보이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실종신고나 가출신고는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연락 두절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적한 경우가 많기에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인력을 투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촉은 이 사건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습니다. 형사들은 우선 기초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생활 반응 수사라고 합니다. 만약 A씨가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카드를 쓰거나 병원을 가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A씨의 모든 생활 반응은 3년 전인 2012년 시점에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말이죠. 단 하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 명의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라졌는데 돈은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A씨의 생존을 위장하고 있거나 혹은 A씨가 더 이상 스스로 돈을 쓸 수 없는 상태, 즉 영원히 잠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즉시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A씨의 자택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형사 2명이 A씨의 다세대 주택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A씨의 아내, 60대 여성 B씨였습니다. 형사들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남편의 행방을 묻자 B씨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고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은 좀 멀리 갔어요. 가끔 연락은 오는데 짐을 다 챙겨서 나갔거든요. 보통 경찰이 찾아오면 당황하거나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B씨의 반응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디에서도 다툼이나 폭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 남편이 부재 중이라기엔 남편의 옷가지나 물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B씨의 동의를 얻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안방, 화장실.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B씨는 형사들의 뒤를 조용히 따르며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주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낡은 식탁 옆 벽쪽 구석에 놓인 대형 김치 냉장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관리가 잘 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사 중 한 명이 그 냉장고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냉장고 문 틈새가 투명 테이프로 꼼꼼하게, 아니 지나칠 정도로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에서 냉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혹은 안에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말이죠. 어머니, 이 냉장고는 왜 테이프를 붙여놓으셨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B씨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게 고장이 나서요. 냄새가 날까봐 막아뒀어요. 안에는 상한 음식들 뿐이에요.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거다. 형사는 B씨에게 냉장고를 열어봐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B씨는 잠시 주저하더니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테이프를 뜯어내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찍, 찍. 테이프가 제거되고 묵직한 냉장고 뚜껑을 들어올리는 순간 하얀 냉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식재료 대신 검은 비닐봉지와 이불로 겹겹이 쌓인 거대한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3년 전 사라진 A씨가 차가운 얼음 속에 갇힌 채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하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서, 여기는 현장, 특이사항 발생,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 발견, 과학수사대 CSI 급파발한다. B씨는 그 광경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게 해줘야지. 현장은 순식간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뒤덮였고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웅성거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평범했던 이웃집 냉장장고 안에 상년된 시신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신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 시점을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아니면 자연사한 뒤 유기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수사팀에게는 이제 거대한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얼어붙은 시간을 녹여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왜소하고 조용한 여성이 왜 남편을 3년이나 차가운 감옥에 가둬두었는지 그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3년 전 그날 밤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진 빌라 입구에는 어느새 매서운 초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 불빛이 번갈아 비추는 창문 너머로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대 KCSI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덧신을 신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였던 가정집이 순식간에 사건 번호가 부여된 범죄 현장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대 팀장은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문제의 김치 냉장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묵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뜯어낸 테이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열려진 뚜껑 사이로는 하얀 냉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감식 요원들조차 그 광경 앞에서는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신 유기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감식 요원이 조심스럽게 냉장장고 내부를 촬영하고 겹겹이 쌓인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와 이불, 그리고 각종 포장재로 미라처럼 꼼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부패의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신이 3년이나 방치되었다면 백고라가 진행되었거나 심한 부패로 인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신은 냉동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 동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팀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신원 확인과 외상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신체 조직이 보존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 다른 하나는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난관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시반, 사후에 혈액이 가라앉아 생기는 반점이나 부패 정도로는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 B씨를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범죄 현장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식반이 냉장고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접근하자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렸을 뿐 울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B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냉장고 전원은 계속 켜두셨던 겁니까? B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 켜져 있었어요. 전기가 끊기면 안 되니까요. 이 대답은 수사팀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B씨는 남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냉장고를 가동해왔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형사들은 즉시 집안의 공과금 고지서들을 압수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은 그녀가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대가를 지불해왔는지를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신 수습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좁은 냉장고 안에 구겨 넣어진 채로 꽁꽁 얼어붙은 시신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얼음덩어리와 같았습니다. 억지로 꺼내려다가는 시신이 훼손되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감식팀은 냉장고 자체를 통째로 옮기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손상 없이 분리해내는 정밀한 작업을 현장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들이 주목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냄새였습니다. 보통 변사 사건 현장은 특유의 시신 부패 냄새로 진동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냉동으로 인해 냄새 분자가 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B씨가 3년 동안이나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고 범행을 은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냄새 없는 시신, 그것은 완벽한 은폐를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또 다른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청소도구, 세제, 그리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혈흔 반응을 찾기 위해 루미놀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B씨가 집을 워낙 깔끔하게 청소해둔 탓에 육안으로 보이는 혈흔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겠지만 과학수사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드디어 시신이 운구차에 실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로 이송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과수 법의관들에게도 이번 부검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해동이 우선입니다.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면 조직이 손상되니 자연해동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과수 측의 의견은 단호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시신은 바로 부검할 수 없습니다.
메스가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억지로 녹였다가는 멍자국인지 시반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사인을 밝히는데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초조하지만 끈기 있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신이 천천히 녹아내리며 3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이제 형사들의 시선은 오롯이 남겨진 아내 B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남편을 차가운 냉장고에 가둬두었을까요? 단순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감추고 싶은 끔찍한 진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경찰서 취조실 밀폐된 공간에서 형사와 B씨의 첫 번째 심리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부인. 거기서 춥게 계시던 남편분, 이제 우리가 따뜻한 곳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형사의 말에 B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형사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형사들은 2개의 프로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는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남편 A씨, 다른 하나는 그 곁을 3년이나 지킨 아내 B씨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2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들 부부 사이에 어떤 기류가 흘렀는지를 파악하는 배경조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피해자 A씨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기록상 그는 범죄 경력도 채무 관계도 복잡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은 2012년 어느 시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교통카드 이용 기록도 전무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이토록 완벽하게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증발한다는 것은 그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거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금융수사팀이 확보한 A씨 명의의 계좌 내역은 형사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A씨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점 이후에도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A씨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입금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인출되었습니다. CCTV 확인해. 형사들은 인출이 이루어진 은행 ATM기의 과거 기록과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물론 3년 전의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이 지나 사라졌지만 최근의 인출 내역을 역추적하여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뽑아간 사람은 예상대로 아내 B씨였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편의 카드로 생활비를 인출해 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 후의 시신 유기에서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사기 및 횡령으로 확정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하고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B씨는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위장된 A씨의 이름으로 지급된 국고가 3년 동안 B씨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과연 B씨가 시신을 유기한 목적이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수사팀의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한편 현장 주변에서는 강력팀 형사들의 탐문 수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기억하는 이 부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집이요? 조용했어요. 아주머니가 워낙 내성적이라. 빌라 주민들의 증언은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B 씨는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3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큰 소리가 좀 났었지. 부부싸움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성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 가끔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뚝 끊기더라고요.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2012년은 분기점이었습니다. 잦은 다툼 소리가 들리던 집이 어느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웃들이 남편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B 씨는 한결같은 레퍼토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지방으로 일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가서 좀 늦게 올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양원에 갔어요. 그녀의 거짓말은 소박하지만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현대사회의 삭막함, 그리고 설마 냉장고 안에 남편이 있을까? 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B 씨의 범행을 3년간이나 완벽하게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집단적 무관심이 만들어낸 사각지대였습니다. 수사팀은 B 씨의 사회적 고립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도움을 청할 친정 식구나 가까운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과 단둘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러한 고립된 환경이 범행 후의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시신을 유기할 방법도 장소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영역, 집안에 가둬두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경찰서 조사실로 돌아온 형사들은 확보된 금융거래 내역서를 B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사망 신고를 안 하셨더군요. 그리고 3년 동안 꼬박꼬박 연금을 받아 쓰셨습니다. 이거 단순히 무서워서 신고 못한 거랑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형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B 씨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돈 이야기. 그것은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또 다른 치부였을지 모릅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양반 없으면 당장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어 시신을 냉장고에 넣고 그 남편의 이름으로 나오는 돈을 받아 썼다는 고백.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덕성이 마비된 탐욕이었을까요? 수사팀은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B 씨가 남편을 살해했을까요? 아니면 자연사한 남편을 그저 숨기기만 한 것일까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형사들은 B 씨의 입을 통해 2012년 그날 밤의 진실을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분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남편분은 차가운 냉장고로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형사의 끈질긴 추궁 끝에 B 씨는 마침내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에브롭스케어리 부검실. 이곳은 죽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날 부검대 위에 올라온 A씨의 시신은 베테랑 법의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력한 냉기 속에 갇혀있던 시신은 말 그대로 인체라기보다는 거대한 얼음 조각에 가까웠습니다. 수사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아내 B 씨를 구속 수사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신 유기 혐의를 넘어
A씨가 왜 사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자연사였다면 B씨는 시신을 유기한 죄만 묻게 되지만 타살의 흔적이 나온다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형사들의 눈과 귀가 국과수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의 세계에서 서두름은 금물입니다. 특히 냉동 시신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메스를 댈 수 없습니다. 억지로 절개하려다가는 피부 조직이 부서지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인위적인 손상이 실제 생전에 입은 상처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법의관의 판단은 냉철했습니다.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서는 해동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냉장 상태의 온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직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혈관 속에 맺힌 피하 출혈이나 미세한 멍자국, 즉 생존 반응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에게는 피가 마르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국과수는 첨단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바로 사후 전산화 단층 촬영 PMCT입니다. 칼을 대지 않고도 시신 내부의 뼈 골절이나 장기 손상 여부를 3차원 영상으로 들여다보는 기술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시신을 CT 기계 안으로 밀어넣자 모니터 화면 위로 A씨의 골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판독하던 법의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갈비뼈 쪽에 골절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단순 노안이나 병사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흉부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 이것은 누군가 A씨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거나 타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골절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망 후 시신을 냉장고에 억지로 넣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진짜 답은 해동이 끝난 후 직접적인 부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 하루가 꼬박 지나고 나서야 시신은 부검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외투와 비닐을 벗겨낸 A씨의 몸은 왜소했습니다. 160c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체구. 영양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던 노년의 남성. 법의관의 메스가 차가운 피부를 가르고 감춰져 있던 내부 장기들이 드러났습니다. 부검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법의관들은 장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위장에 남은 음식물의 소화 상태로 사망 직전의 식사 시간을 추정하고 기도가 막혔는지, 독극물 반응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시신 곳곳에서 발견된 멍자국들이었습니다. 특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일반적인 생활 상처와는 다른 방어흔으로 의심될 만한 흔적은 없었지만 흉부의 손상은 명확했습니다. 둘째, 사인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심장마비나 뇌출혈 같은 급성 질환으로 돌연사했을 가능성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사망에 개입했을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국과수의 1차 소견이 수사팀에 전달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불명이나 외력에 의한 충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흉부 손상이 관찰됨. 사인 불명이라는 단어는 수사팀에게 뼈아픈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력에 의한 충격이라는 문구는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A씨가 잠자다 편안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의 다툼 혹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형사 팀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 병사가 아니다. 타살 혐의점이 있다. 이제 B씨에게 직접 물어볼 차례다. 3년 전 멈춰버린 시간. 차갑게 얼어붙어 입을 다물고 있던 A씨는 자신의 몸에 남겨진 상처들로 형사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모든 화살은 다시 아내 B씨를 향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던 남편의 갈비뼈는 왜 부러져 있었을까요? 그녀가 말한 평화로운 이별은 거짓이었습니다. 과학 수사가 밝혀낸 이 명백한 모순 앞에서 과연 B씨는 어떤 변명을 내놓을까요? 형사들은 부검 결과 리포트를 손에 쥐고 다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B씨의 어설픈 거짓말을 깨트릴 시간입니다. 심리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팩트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북가수의 부검 결과가 담긴 서류가 책상 위에 놓이는 둔탁한 소리가 조사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형사는 B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 가슴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큰 충격이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냥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가신 게 아닙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과학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 앞에서 B씨의 견고했던 방어막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병사나 자연사라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은 그녀는 마침내 3년 전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던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바늘은 2012년 10월의 어느 늦은 밤으로 되돌아갑니다. B씨의 진술과 수사팀의 프로파일링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그날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A씨와 B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성격 차이는 오랜 기간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남편 A씨는 매사 예민했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B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웃들이 기억하던 고함 소리는 바로 이러한 가정불화의 증거였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역시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졌고 감정이 격앙된 A씨는 B씨를 향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B씨는 진술에서 남편이 화를 내며 달려들었고 너무 무서워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밀쳤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B씨가 남편을 강하게 밀쳐내는 순간 술에 취해 중심을 잃은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 혹은 가구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A씨가 쓰러졌고 그 후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B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다시 소리를 지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A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했을 때 이미 남편의 호흡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B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두렵더라도 119에 신고하고 구조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설령 다툼 끝에 벌어진 사고라 할지라도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상식입니다. 하지만 B씨의 선택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감옥에 가겠지? 그럼 내 인생은? 당장 먹고 살 터는? 극도의 공포와 현실적인 계산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그녀는 신고 대신
은폐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시신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방 구석에 놓인 대형 김치냉장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기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시신을 그대로 두면 부패하여 냄새가 날 것이고 이웃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비닐과 이불을 가져와 남편의 몸을 꼼꼼하게 감쌌습니다. 마치 짐을 싸듯 혹은 보관할 물건을 포장하듯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신을 냉장고에 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60대 여성이 성인 남성의 시신을 들어 올려 냉장고 안에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수사팀은 B씨가 시신을 끌고 가서 억지로 냉장고 안에 구겨 넣는 과정에서 부검 결과에 나타난 골절상이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끔찍한 노동이 끝난 후 그녀는 냉장고 뚜껑을 닫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안에서 나오지 마. 거기서 조용히 있어. 그것은 일종의 봉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세제를 풀어 혈흔이나 타액의 흔적을 지워냈습니다. 그렇게 2012년에 그 밤은 저물었고 날이 밝았을 때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이웃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어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숨을 안 쉬고 있었고 겁이 나서. B씨의 주장은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의로 살해할 의도, 살인 고의로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녀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겁이 나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하기엔 그 후 3년 동안 보여준 그녀의 행동이 너무나 태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냉장고에 들어간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카드로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고 심지어 연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의 행동이라기엔 너무나 일상적이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태도야말로 수사팀이 파고들어야 할 핵심이었습니다. 과연 2012년의 그 사건은 B씨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의식 중에라도 바랐던 결말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주방으로 걸어나가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TV를 보며 웃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당신의 등 뒤 1m 거리에서 웅웅거리는 냉장고 안에 당신이 죽인 배우자의 시신이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영혼을 잠식할 테니까요. 하지만 B씨는 무려 3년, 날짜로 따지면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끔찍한 동거를 지속했습니다. 수사팀과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은 시신을 유기한 잔혹함보다 바로 범행 이후 보여준 B씨의 평온한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B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며 해리와 부정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습니다. B씨에게 그 냉장고는 더 이상 시신을 숨긴 범죄의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그곳은 남편이 머무는 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극단적인 회피를 선택합니다. B씨는 남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를 직면하는 대신 그 사실을
심리적으로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테이프로 냉장고를 밀봉한 행위는 단순히 냄새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과 공포를 그 안에 가두고 봉인해버린 의식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B 씨의 생활 동선을 분석해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기피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냉장고 바로 옆 식탁에서 매끼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때로는 냉장고 위에 잡동사니를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냉장고 속 남편은 이미 가구의 일부 혹은 배경으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정서적 무딘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외부인을 대하는 태도 또한 치밀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 손님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 검침원, 소독업체 직원, 혹은 드물게 찾아온 친척들. 그들이 주방 근처를 서성일 때마다 B 씨의 심장은 퍼질 듯이 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냉장고가 좀 오래돼서 소리가 커요. 건드리지 마세요. 안에 젓갈 같은 냄새나는 게 들어있어서 열면 안 돼요. 그녀는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자연스럽게 둘러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덤덤했기에 그 누구도 그 차가운 문 뒤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B 씨가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 본능이 도덕성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안위와 생계 유지가 최우선 순위가 되자 윤리적인 판단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돈은 그녀가 이 기이한 연극을 멈출 수 없게 만든 강력한 동기이자 보상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은 그녀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속삭이는 달콤한 마취제였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의 이름으로 나오는 돈은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돈을 쓰면서 그녀는 남편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연을 들여다보면 그 대가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B 씨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안의 커튼은 항상 쳐져 있었고 그녀는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언제 냉장고 문이 열릴지 모른다는 24시간 지속되는 긴장감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 집안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바닥, 정돈된 물건들. 이것은 강박증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청소와 정리로 해소하려는 심리적 보상작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닦고 또 닦으며 자신의 죄도 함께 닦여나가길 바랐던 것일까요? 형사들은 B 씨를 신문하며 그녀의 이런 이중적인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부인, 3년 동안 정말 편안하셨습니까? 밥이 목으로 넘어가던가요? 밤에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친 적은 없습니까? 형사의 질문은 B 씨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3년을 버텨온 철의 가면 뒤에 숨겨진 떨고 있는 나약한 노인.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문을 열면 그 사람이 걸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테이프를 더 칭칭 감았어요. 결국 그녀는 괴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비겁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약함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이 남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법규를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사팀은 그녀의 심리적 방어막을 걷어내고 차가운 법의 심판대 위에 그녀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 시신 유기가 아닌 3년간의 기만과 횡령, 그리고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과 진술 녹화실. 사방이 방음벽으로 막힌 좁은 방.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사와 피의자 B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돌아가는 카메라의 붉은 불빛만이 이 공간의 긴장감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미 충분한 패를 손에 쥐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백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릴 때 가장 진실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먼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가장 객관적이고 차가운 증거인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살인이나 시신 유기에 대한 추궁은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돈 문제는 명백한 기록이 남아있어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인, 여기 은행 CCTV 사진 좀 보시죠. 형사가 내민 사진 속에는 모자도 쓰지 않은 B씨가 ATM 기기 앞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게 2012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2015년까지 매달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남편분의 연금이 인출됐습니다. 총액이 수천만 원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한 건 혹시 이 돈 때문입니까? B씨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서워서라는 핑계가 탐욕이라는 증거 앞에서 힘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겁이 나서 신고를 못한 것과 돈을 받기 위해 죽음을 숨긴 것은 죄의 무게가 천지 차이입니다. 법원에서도 이건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말 돈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B씨는 고개를 저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무서워서 그랬어요. 돈은 나중에 그냥 들어오니까. 그녀의 방어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이제 두 번째 카드, 법의학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서였습니다. 좋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라고 치죠. 그런데 부인, 남편분 갈비뼈는 왜 부러져 있었습니까? 부검 결과 살아계실 때 혹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가슴 쪽에 아주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밀쳤다고 하셨죠? 단순히 밀친 걸로 갈비뼈가 그렇게 부러지진 않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단호해졌습니다. 혹시 쓰러진 남편을 확인 사살하듯 공격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냉장고에 넣으려고 억지로 몸을 꺾으신 겁니까? 이 질문은 B씨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전자를 인정하면 살인죄가 되고 후자를 인정하면 시신 손괴 및 유기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가 그동안 주장해온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말은 거짓이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B씨는 마른 침을 삼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자백은 형사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쓰러졌을 때 숨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흔들어 봤는데 미동도 없었고 벌컥 겁이 났어요. 감옥에 갈까봐. 그래서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냉장고를 비웠어요. 안에 있던 김치통이랑 반찬들을 다 꺼내고 남편을 옮겨야 하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당시 60대였던 B씨가 성인 남성의 시신을 들어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일종의 지렛대 원리와 중력을 이용했습니다. 쓰러진 남편을 질질 끌어 냉장고 앞까지 가져온 뒤 의자를 밟고 올라가거나 냉장고를 기울이는 등의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습니다. 잘 안 들어갔어요. 다리가 걸려서. 그래서 형사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냉장고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사후 경직이 오기 시작한 시신은 뻣뻣해집니다. 그녀는 시신을 냉장고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관절을 굽히고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발견된 골절 흔적의 일부는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참혹한 수납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겨우겨우 넣고 나니 뚜껑이 잘 안 닫혔어요. 그래서 위에서 꾹 누르고 테이프를 감았어요. 냄색을 감았어요. 켐새라 나면 안 되니까 켐새란 틈새는 다 막았어요. 그녀의 진술은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기괴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남편의 시신을 냉장고에 밀어넣고 박스 테이프를 칭칭 감는 60대 여성. 그 모든 작업이 끝난 후 그녀는 그 냉장고를 다시 주방의 원래 위치로 밀어넣고 바닥에 떨어진 땀과 흔적들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던가요? 형사의 질문에 B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남편이 코 고는 소리 같아서 며칠은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졌다는 말. 이것이 사건의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범행 직후의 공포를 이겨내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상황의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비정상적인 환경이 지속되면 뇌는 생존을 위해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녀에게 냉장고 속 시신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거기 있는 물건이자 생활비를 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수사팀은 B씨의 자백을 토대로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다소 부족했지만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그리고 연금을 부정수급한 사기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는 명백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던 담당 형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B씨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말은 드러났지만 개운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을 부부. 그 끝이 차가운 냉장고 속과 감옥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과정에 얽힌 돈과 무관심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충격적인 진실을 가지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법은 이 기막힌 동거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목숨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수사팀이 B씨의 범행 동기를 파헤치며 마주한 가장 씁쓸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천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은 겉으로는 엽기적인 시신 은닉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허술한 복지 시스템이 얽히고 설킨 비극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B씨가 남편을 냉장고에 넣은 직후부터 체포되기까지의 금융 기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의 은폐를 넘어 생계형 범죄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A씨가 사망한 2012년부터 시신이 발견된 2015년 11월까지
B씨가 챙긴 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십만 원의 돈. 그것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의 B씨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전율케 한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B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매달 지급일이 되면 어김없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CCTV에 찍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일상적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떨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남편의 심부름을 나온 아내처럼, 혹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챙기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남편의 카드를 ATM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불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육체는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얼어붙어 기능을 멈췄지만 행정 시스템과 금융 전산망 속에서 A씨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었습니다. B씨는 이 전산상의 가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의 진짜 죽음을 철저히 봉인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입금되는 한 남편은 서류상으로나마 살아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행정 시스템의 거대한 구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증발했는데도 국가는 물론 지자체 그 누구도 A씨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스템은 신고주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당국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간주합니다. 병원 이용 기록이 전무하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끊겨도 금융거래, 연금 입금과 인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은 A씨를 생존자로 분류했습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A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대면 확인을 했더라면, 혹은 장기간 의료 기록이 없는 고령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했더라면 이 기괴한 동거는 훨씬 일찍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냉장고, 시신, 3년 동거.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남편 시신 옆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나? 덕 몇 푼 때문에 인륜을 저버린 폐륜 범죄다. 비난의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B씨가 처한 극단적인 고립과 빈곤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능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당장 생계가 막막해 신고를 못했을 것이라는 동정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과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가난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며 3년간 국가를 기망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혹시 모를 공범의 존재 여부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도왔을 가능성 말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B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습니다. 자녀들은 출가하여 따로 살고 있었고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때조차 부모님 댁을 방문하지 않거나 B씨가 아버지는 요양하러 갔다 라며 만남을 차단했기에 자녀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족 해체와 노인 소외 문제가 낳은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끈끈했다면 3년이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상황을 자녀들이 납득했을 리 없습니다. 결국 B씨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시신을 냉장고에 넣을 때도, 그리고 그 비밀을 안고 살아온 천일의 밤 동안에도
그녀는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시신, 자백,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거짓말의 정황들. 경찰은 B씨를 상해치사, 사체유기, 사체은닉, 그리고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차가운 냉장고 문을 열고 나온 진실 앞에서 법은 어떤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B씨는 최후의 순간 법정에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다음 편, 이 비극적인 사건의 마지막 장인 재판과 판결,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16년 봄,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꽃이 피기 시작한 계절이었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장고 속처럼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60대 여성 B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엽기적인 냉장고 시신 사건의 범인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의 저울은 외모나 나이가 아닌 오로지 팩트와 행위의 무게만을 측정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검사는 B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상해치사, 나중에 폭행치사 등으로 변경 가능성 있음, 사체유기 및 은닉, 그리고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장례 절차를 무시한 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신을 차가운 냉장고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고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사기 혐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기망하여 3년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형 범죄를 넘어 고인의 죽음을 금전적 이득의 수단으로 이용한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검찰은 B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들과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B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에 맞서는 변호인 측의 변론은 비극적인 서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변호사는 B씨가 살아온 고단한 삶과 가정 내에서의 위치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생을 가정폭력과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건 당일의 사고 역시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저항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B씨가 범행 직후 신고하지 못한 것은 법적 무지와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지 처음부터 연금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가 3년 동안 시신과 동거하며 겪었을 심리적 고통 자체가 이미 형벌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후 진술의 시간이 되자 B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은 뒤늦은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멈춰버린 거짓말의 무게에서 벗어난 안도감이었을까요? 재판부의 고심은 깊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명확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으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며 연금을 타낸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시신을 장기간 냉동 보관하며 평온한 일상을 가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연금을 편취한 것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받기 어려운 범죄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시신을 유기한 방식의 엽기성과 기만행위의 지속성을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작 사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을 고려한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실제 판례나 유사 사례를 감안할 때 통상적으로 이러한 복합 범죄는 징역 2년, 즉 5년 사이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극적 완결성을 위해 중형에 가까운 판결을 암시합니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며 1심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B씨는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다시 차가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남편을 가뒀던 냉장고처럼 이제 그녀 자신이 철창이라는 차가운 공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노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과 반임, 그리고 돈 앞에 무력해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비극. 3년 전 그날 밤 B씨가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만 했더라면, 아니 그 이전에 누군가 이 부부의 고립된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인천의 그 낡은 다세대 주택. 3년 동안 한 남자의 차가운 관이었던 김치 냉장고는 이제 증거물로 압수되어 사라졌습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도 거쳤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서늘한 냉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뼛속 깊숙한 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와 판결문은 문서 보관소의 한켠으로 넘어갔지만 우리는 이 비극적인 결말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60대 여성 B씨 혼자만의 괴물 같은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숫자는 바로 3년입니다. 1095일. 계절이 12번 바뀌는 동안 한 인간이 도심 한복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깊은 산속도 아니고 인적이 드문 오지도 아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들이 살고 있었고 매일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골목길 옆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A씨의 부재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거나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하지만 정작 바로 옆집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테이프를 감고 있는 이웃의 절망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비극적인 자화상인 군중 속의 고독과 이웃의 단절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또 있을까요? 제도적인 허점 또한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 전산망 위에서 숫자가 움직이는 한 시스템은 A씨를 살아있는 국민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기계적인 행정 처리가 결과적으로 B씨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고, 범행을 3년이나 지속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공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장기 미사용 의료 이용자나 고위험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의 왕래가 조금만 더 빈번했더라면, 명절에 한 번이라도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했더라면 냉장고 속의 아버지는 훨씬 더 일찍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비극적인 다툼이 일어났을 때 B씨가 혼자서 끙끙 앓으며 시신을 유기하는 대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해체된 가족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구제가 만들어낸 고립이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B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차라리 모든 것이 밝혀져서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면 따뜻한 밥과 안락한 집을 잃은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프로파일러들은 그녀가 느꼈을 감정을 끝없는 불안과의 동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잤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가둔 것은 냉장고였지만 그 3년 동안 진짜 갇혀 있었던 것은 B씨 자신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옆집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우편함의 고지서가 수북이 쌓일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어디 갔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가 차가운 어둠 속에 고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 모릅니다. 무관심과 방치, 그리고 단절된 관계 틈새에서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자라납니다. 인천 냉장고 시신 사건은 그 틈새가 벌어졌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준 잔혹 동화였습니다. 이제 사건 파일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진실은 얼릴 수 없고 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남겨진 증거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정의를 외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서늘한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충격적인 사건 파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건이나 궁금한 미제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